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가나요? 이재명 무죄. 어제 항소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1심에서 유죄, 특히 징역형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1심 상황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첫째로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또 피선거권 박탈되니까 대선을 못 나오게 됩니다. 네. 또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는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다, 이렇게 분석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럼 결국 판단이 왜 달랐느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공직선거법상 특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져보는 재판이거든요. 예. 그 대상에 오른 발언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발언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 모른다라고 말한 게 있는데, 방송에서. 네, 이건 그런데 뭐 1심이든 2심이든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뭐 인식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1심, 2심 모두 판단이 같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다 유죄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다 무죄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두 번째 발언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널 A에 출연했을 때였는데 대선 전이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건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실제로 김문기 씨랑 유동규랑 같이 골프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했다라는 그 말은 내가 골프를 안 쳤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해서 유죄라고 봤습니다. 예.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유추하고 확장해서 보더라도 김문기 씨하고 골프 안 쳤다라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여기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골프를 안 쳤다는 말로 들리진 않는다라는 게 2심의 판단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요 발언만 보면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표현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요 표현만 봐도 골프 안 쳤다라고 거짓말한 거다라고 본 거고 2심 재판부는 그 반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특히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 중에 이 사진이 예. 실제로 조작됐다라고 봤습니다. 이 사진은 한 10명 정도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예, 지금 사진 유튜브, 예. 한번 보여드리죠. 요게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가서 전체 사진은 10명 정도 되는 사진인데 거기에서 김문기 씨, 유동규 씨,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다른 한 사람 4명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줬던 요 사진인 거죠. 네, 이게 일부를 잘라가지고 확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인데 네. 요건 조작된 게 맞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언은 이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네. 이런 표현인데 그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변경해가지고 아파트로 바꿨는데 네.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네. 1심 재판부는 이걸 유죄로 봤는데, 왜냐하면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문제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1심 재판부는 봤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협박 받았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과장해서 표현했을 수는 있지만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도 제청을 했거든요. 네.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 자체가 개념이 좀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거 헌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근본부터 좀 다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건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예. 자, 어제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것이 이제 무죄가 되는 요런 상황이 발생하자 지지자들 또 밖에서 기다리던 민주당원들 분위기가 뭐 상당히 고조됐죠.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거의 도열해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나와가지고 법정 앞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영상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사필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겼는데 네. 이제 재판부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산불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음. 안동으로 가겠다. 이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또 경북에 이제 산불 피해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에 물어봤어요. 이제 좀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클리어됐다라고 보고 민생으로 가는 거냐 그렇게 좀 읽힌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그전부터 일관되게 민생이었다. 뭐 기조 변화 없이 쭉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상고해서 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 당연히 지도부 차원에서는 환영을 했고요. 특히 주목되는 거는 비명계 쪽에서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뭐 그렇더라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 다 환영한다라는 입장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연히 또 유감스럽다. 특히 입장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예상을 좀 했던 건가요? 전혀 예상 못한 건가요? 예상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해봤을 때도 그렇고요.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자간담회를 예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죄 선고가 나오면은 좀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냥 예. 지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입장 표명하는 정도로 간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봤을 때는 지도부 차원에서 예측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 예. 전체적으로도 많이 놀라는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분위기들을 좀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 좀 비판적인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고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맞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제 내부는 다 정리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친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비명계에서 네, 나온 비명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쪽에서도 주목이 되는 거죠. 네, 좀 뭐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그냥 사회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예. 좀 주목이 됐던 건 좀 역시 국민의힘이었는데 네. 반응들이 좀 천차만별이었어요. 어허. 제가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생존 투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존 투쟁이요? 네,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생존 투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지배 체제 자체를 바꾸고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법조인 출신 모 국회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 판단을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자기도 이제 판결문을 다 읽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그런데 나는 이재명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하는 무슨 거예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유죄 무죄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 장악력은 있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는 게 더 좋았었고 그래서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오는 대로 좋지만 무죄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고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원래 계엄이 없었어도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계엄 이후로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는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준 게 아니냐. 뭐 그래서 오히려 좋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부 쪽 분위기 좀 물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불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경상도 지역 의원들은 다 내려가라고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방위적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 입장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의 판결과 여야 반응까지 쭉 정리해 주셨어요. 듣고서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모든 형사 재판을 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몇몇 언론들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데일리가 쓴 건데 네.
최근 3년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중에서 2심에서 무죄 나온 게 1.7%. 어제 이제 앵커가 예, 예. 박근택 의원한테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우 질문했었는데 어제 아침에 선거 나오기 전에 박근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그 1.7%에 해당하는 게 이재명 대표 건이다 그러셨어요. 매우 확신해가지고 그래.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다른 것도 얘기하면 벌금형이 6.5, 감형된 집행유예가 3.1, 선고유예나 형의 면제 면소가 0.4니까 이거를 다 합쳐도 11.7%. 그러니까 뭐 9명 중에 1명 정도만 그러니까 2심에서 이제 이런 감형이나 무죄가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확률을 뚫기는 했다. 이제 또 주목되는 게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그럼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건 얼마나 되느냐? 어허. 3.7%. 아, 2심에 무죄가 나왔는데 예. 대법원에서 많이 안 뒤집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기환송 뭐 소위 말하는 네, 파기환송. 그거를 그 경향이 3년간 3.7%니까 이것도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 이제 대법원 뭐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에 빨리 이제 확정 판결해라라고 하고 있지만은 뒤집힐 가능성이 뭐 모릅니다. 뭐 1.7%도 뚫었으니까 이게 뭐 3.7%도 바뀔 수는 있지만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높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이게 왜 이제 무죄 얘기가 솔솔 나왔던 아니면 약간 이거보다는 너무 셌다 1심이 너무 셌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그동안의 어떤 기소나 아니면 법원의 판례를 봤을 때 네. 일단은 이 말로 가지고 한 게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이 2021년 이후에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예, 예. 선관위가 이제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건이 69건이었고 그중에 낙선자는 18건이었는데 14건이 기소돼 10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10건 중에 대부분이 다 예를 들면은 뭐 허위 재산 신고,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뭐 이런 걸로 이제 팩트가 명확한 거였는데 이렇게 뭐 방송 중에 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고 징역형이 선고된 한 건도 없었던 게 아니라 한 건이 있었죠. 허경영 후보가 2022년에 허위사실 가족관계 및 경력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한 걸로 이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네. 허경영 씨는 2007년 대선에서도 박근혜와 결혼했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징역형을 실제 1년 6개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팩트가 아닌 거는 이제 이게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최대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들은 유권자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언론에 맡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법은 이제 좀 명백하게 잘못한 거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 맞게 나왔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거죠. 다만 어제 이제 2심 재판 요거는 기사화가 많이 안 된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한 게 두 가지였어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을 했다. 그래서 아예 기각을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이것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했습니다. 이재명만 편파적으로 했다라는 거 검찰 공소권 남용 아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발언한 거 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주장 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건 좀 명확하게 된 것 같고 예. 이게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러니까 거요? 이거 특히 이제 백현동 게 가장 논쟁적이었잖아요. 국토부 협박. 예.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봤냐면은 이제 의견 표명으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협박받았다라는 거를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을 봤는데 의견 표명으로 봤는데 이 두 가지가 헷갈릴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피고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근데 그 판례가 언제 생겼냐면은 2020년에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TV 토론할 때 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판례가 나왔는데 이재명의 판례가 이재명을 다시 구했다. 뭐 요런 이제 논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리고 좀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네.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나오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2심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나오느냐? 어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찌라시가 잘못된 가짜 뉴스 허위 정보였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지정한다 이재명 대표 2심 나오고 어제 그러니까 어제 예. 지정한다라는 게 막 돌았어요. 근데 이제 허위 정보로 밝혀졌는데 아니 근데 지금 받은 글 밭글이라고 불리는 찌라시가 저는 어제 2개 받았어요. 하나는 오늘 나온다. 하나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서 돌리는 건지 막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신빙성 두지 않지만은 밸런스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2심 연계서라고도 같이 된 건데 이재명 2심이까지 연계가 된 게 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도 유죄가 나오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해도 보수 진영에 상대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무죄가 나옴으로써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은 기각되는 거 아니야?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아, 또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군요. 예, 그런 얘기까지 뭐 이거 희망회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언제 날지 어떻게 날지가 좀 더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뭐 박지원 의원 인터뷰 또 신동욱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좀 더 거기서 풀어보기로 하고 그나저나 재산 공개가 어제 정치인 재산 공개가 있었죠. 박순봉 기자. 네. 그 이야기 좀 해보죠. 네, 국회의원 재산이 대부분 늘어났는데 77.3%가 재산이 늘었고요. 또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도 재산을 공개했거든요. 네. 여기도 한 10명 중에 7명꼴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자, 재산 총액 국회의원 상위 10명 누굽니까? 10명 다 하지는 마시고 시간상 한 5분만 해주세요. 일단 뭐 많이들 예측하실 것 같은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네. 1,367억 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아하. 또 박덕흠 의원도 535억으로 또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박정 민주당 의원도 360억 원 정도 돼서 굉장히 많았는데 박정 의원은 그 박정어학원 대표이사를 지낸 바가 있었죠. 예. 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5번째로 재산이 많아서 316억 정도가 됐는데 그 삼성전자 사장 출신입니다. 좀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났던 거는 박정 의원이거든요. 박정 의원이 재산이 19억 9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예. 일단 해명하기로는 건물 매각 대금, 그다음에 임대 수입 이런 예금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제 주목이 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구금돼 있었잖아요. 원래 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금돼 있다 보니까는 못한 거예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재산 공개를 못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1993년에 그러네요. 이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정부하고 대통령실 재산은 꽤 많았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87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48억 6,700만 원 평균 재산이었거든요. 국회의원 평균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평균은 가장 많은 사람들 빼면 한 20억 원대, 26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대통령실 참모진들 중에 가장 재산이 많았던 건 이현모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거의 400억 원, 397억 원 정도 됐습니다. 건물 있나 보네 이분은. 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억소리 납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문제 다 문제는 자체로 비판할 수는 아니죠. 없는 예, 뭐 거죠. 결혼을 네. 해서 돈 재산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쭉 뛰어가지고 오른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자 출신들 쭉 봤는데 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집이 두 채 이런 경우들이 좀 예, 있어서 집값이 올라서. 네, 부동산 영향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출신들이 또 주로 재산이 많고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평론할 거 있습니까, 김재희 뭐 평론가? 짧게 얘기를 하면 이제 네. 정당별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평균 56억 4,173만 원 그리고 개혁신당이 28억, 민주당이 19억, 조국혁신당 17억, 기본소득당 4억, 진보당 4억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이 좀 돈이 많다.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 뭐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0억. 상위 10명 중에 9명이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국민의힘에 많은 것 같고 되게 이색적인 게 이제 뭐 비트코인 보유하신 분들도 김용민 의원은 배우자가 2,960만 원의 비트코인 뭐 보유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좀 빠졌었거든요. 신고 이런 안 하게 게. 돼 있다가 입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많이 정리들 했는데 뭐 예.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NFT 한 개를 1억 원에 신고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거의 가치를 1억 어떻게 이제 측정을 했는데 산정을 NFT. NFT 이제 이게 한동안 붐이 불었다가 네, 네. 이게 쏙 들어갔거든요 지금. 1억이나. 아니 그래서 이거 혹시 사기 당하신 거 아닌가? 약간 예 어쨌든 나가 전화해 보세요. 예 어쨌든 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 아이 중요한 거는요.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많든 적든 국민들 서민들의 눈높이로 헤아리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게 모은 돈이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서민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해 이분들이 볼 수 있겠는가? 요거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나저나 산불 이야기는 오늘
2부에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뤄보긴 할 겁니다만 현황만 한번 정리해 주세요, 박 기자. 네, 오전 6시에 조금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 상황 한번 발표를 했거든요. 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면은요. 예.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이 지역이 진화율이 23.5%로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율이 높아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많이 진화가 된 거니까요. 이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진화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람이 태풍급으로 불고 있대요. 이만큼을 꺼놔도 저만큼 불이 더 번지는 상황에서 즉 분모가 계속 바뀌는데 이걸 진화율을 확률을 계산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울산 울주군 온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90%까지 진화율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 오늘 오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68%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율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안심할 수가 없고 그리고 23.5% 너무 낮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인명 피해도 많이 늘어났는데 예. 55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사망자가 26명, 음. 중상자가 8명 있습니다. 그 문화재 피해가 심각한데 네. 지금 경북 의성에 천년고찰인 운담사 전소됐고요. 거기에 이어서 고운사까지 전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지켜낸 거는 그나마 현재까지 다행으로 지켜낸 거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여기는 5km까지 앞까지 이제 불이 번졌는데 막 물 붓고 예, 이렇게 예. 꺼가면서 겨우겨우 버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동 하회마을도 마찬가지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놀라셨을 게 헬기 추락 사고 있었어요. 네. 예, 불 끄다가 이 헬기가 추락해서 결국 기장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자, 오늘 2부에 그 현황을 아예 지도와 함께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막 이러시는데 이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성묘객의 실수였어요. 이분은 자기가 불을 낸 다음에 자기가 신고했어요. 나 불 냈다고. 예, 실화였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